네, 오늘은 주식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는 겨울장님 모시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겨울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희 소치님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월급 200만 원으로 10억 만드는 투자 공식의 저자, 김동면 겨울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제 귀에 딱 들어왔던 게 월급 2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월급이 146만 원이셨나요? 처음에 딱 첫 달이 146만 원이었고, 그 네. 이후부터는 이제 야근 수당이나 식대 같은 거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받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럼 15억을 만드신 건가요? 지금 평가 기준으로 16억 정도 총자산 만들었고, 네. 여기 이제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 8억 정도 이제 된 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런 좀 테크트리 그런 네.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월급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부자가 돼야 하는가를 먼저 이렇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때 이제 KB 금융에서 만든 그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떤 걸 투자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고 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의 그 자산을 일구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그걸 뭐 부자 보고서라는 그 자료를 보기 전에는 내가 그냥 돈만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처음에 거기에도 나와 있던 게 네. 다 저도 맨 처음에는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진짜 부자들은 월급 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10%밖에 안 됐고, 나머지 이제 40% 이상이 투자로 부자가 됐다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가장 큰 인사이트를 얻고 이제 투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딱 된 시기다,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그게 한 언제쯤이셨어요? 그게 네. 뭐 19년도 이때부터 이제 쭉 보면서 이제 큰 인사이트를 얻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또 궁금했던 게 그럼 그렇게 이제 뭐 결심을 해서 하셨지만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또 궁금해요. 네. 일단 투자에 대한 계기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그때 200만 원을 받으면서 100만 원을 어렵게 저축해보고 나니까 그때 이제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1년을 이렇게 모으면 1000만 원이 생기고, 10년을 모아야 1억이 생기고, 그리고 50년을 모아야 5억이 생기는데, 제 나이 80에 이제 딱 그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평촌에 18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충격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종 임금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연평균 거의 한 3.5% 정도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고, 반면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5%씩 오른다는 통계가 있어갖고, 이제 5억의 아파트면은 1년에 2,500만 원 오를 때 내 월급은 10만 원밖에 안 오르니까 이거 절대 내가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되게 현명하신 게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접근할 때 뭐 1년에 1억 올랐으면 좋겠다 뭐 되게 크게 잡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완전 좀 낮춰가지고 1년에 내가 한 5%만 올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산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사실 오를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뭐 결심도 하셨고 이제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겨울잠님만의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한 게 2018년, 19년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아쉽게도 그때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책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과 뭐 주식과 같은 관련된 책에서 베스트셀러들을 모두 섭렵해가지고 다 읽었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책들이 진짜 투자 방법론보다는 그냥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아쉬움을 느꼈던 찰나에 그때 이제 램군님과 그다음에 세비치 작가님 책을 보면서 방법론에 좀 더 이제 치중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실제 아파트 투자 방법이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도 다 보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냥 투자 책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정도를 활용해도 충분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또 제 책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럼 거기 나오는 방법론을 보시고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많이 도움 되셨어요?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간 좀 모호한 면이 있었는데 방법론을 좀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니까 그래서 그거 방법대로만 제가 이제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추려갖고 이것을 따라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제 채널도 그렇고 다른 그런 채널들을 보신 거예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뭐 세비치 작가님이나 아니면 램구님 네. 저거 같이 보시면서 네,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네, 네. 부익남 같은 것들 그리고 송희구 작가님 보면서 네네네.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지금 대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그분들의 사고 방식들을 좀 최대한 따라서 저도 투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지방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들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 대부분 뭐 서울에 오프라인 강의하고 그런 거예요. 아, 네네. 그 방법을 찾다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동산 채널 보면서 막 적었어요. 아, 네네. 막 그 얘기해 주는 거 적고 뭐 집에 집안일 할 때마다 귀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 듣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저도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많은 그 유튜버 분들께서 네. 이게 많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취합하면은 이제 그 포인트를 살려서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공짜잖아요. 네, 돈이 안 맞습니다. 든다는 거. 네. 그리고 무제한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강의는 뭐 시간 제한도 있고 그렇죠. 돈도 들어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저도 꾸준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아까 146만 원, 뭐 150만 원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월급으로 또 생활도 하셔야 되면서 시드 머니를 모으셨잖아요. 네네. 또 그런 꿀팁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 투자의 망고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투자 수익은 투자금 곱하기 그다음에 수익률 곱하기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데 투자금과 시간은 유일하게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급 200만 원 직장인이 5천만 원을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기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30% 60만 원을 이제 저축하게 되면은 약 6년 1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반면에 80% 160만 원을 제가 저축하면은 2년 6개월 정도 만에 그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 처음에는 그 수익률 높이는 것보다 투자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투자금을 좀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서 봤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내용들이나 인사이트를 착용받아서 저도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4개의 통장, 이제 투자 통장이랑 그다음에 고정비 통장, 그다음에 변동비 통장, 그다음에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개를 나눠서 네. 200만 원 받으면은 80%를 바로 투자 통장에 돈을 넣고 그다음에 5% 10만 원을 이제 고정비 통장에 넣어서 제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쓰게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5% 변동비 통장에 돈을 다 넣어서 그래서 이제 뭐 데이트나 용돈으로 활용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 비상금 통장에는 월급의 1회분 한 200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제가 이제 특별히 써야 되는 건 긴급한 경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때 여기 넣어놓으면서 이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좀 꼼꼼하시고 좀 계획적이고 그러신 거예요? 아, 네, 뭐 예전에 적성 검사 뭐 이런 거 하면 뭐 제2형이 이런 게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처음에 저도 계획을 막 세우는데 그걸 지속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하게 하시기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거의 보면 지금 월급의 80%를 다 모으신 거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결혼해서 뭐 활용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그 투자 비용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그 계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해서 모아서 네. 투자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신 거죠. 맞습니다. 와, 너무 꿀팁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보니까 우리가 돈을 모은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쓰고 내가 쓸 거 쓰고 내가 남으면은 이거 적금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모으는 사람을 못 봤어. 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분명히 적금을 먼저 넣고 네. 다 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 맞춰 살려고 하셨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네. 생활 패턴을 아예 바꿔야지만 그쵸. 모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 적금을 해야지 돈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확실히 또 그게 맞다는 거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책 이번에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요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월급 200만 원으로 10억 만드는 투자 공식 겨울자님 첫 책인데요. 네.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되게 또 딱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아, 뭐냐면 1주택자는 망하지 않는다. 음, 근데 제 채널 보시는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 중에는 1주택자인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 네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1983년도에 음마 아파트가 당시에 분양가가 3천만 원 정도였던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반면 지금 현재 2024년에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굉장히 전 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화폐량이 증가해서 그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 집이 하나도 있어야지 이게 물가도 오르고 했을 때 내 집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직도 보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집은 어떻게든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네. 특히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KB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987년도부터 이제 그 통계가 계측됐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는 연평균 5%씩 올랐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6%씩 올랐더라고요. 물론 단기간에 걸쳐서 뭐 등락은 있죠. 있겠지만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은 1870년대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16개국의 통계를 봤더니 실제로 부동산이 연평균 6.6%씩 올랐고 주식이 4.6% 올랐다는 이런 통계들을 확인하면서 아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주택자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더 굳건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뭐 집이 내가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하락기가 있었잖아요. 내려갔어요. 와, 이제 큰일 났다. 나 이거 이러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겁이 나. 막 팔고. 이런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단기적인 부분에 집중하잖아. 내가 단기적인 그 기간만 보고 떨어지면 나 망했어. 팔아야 돼. 그거 팔고 후회하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10년 이상 보면 다 우상향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간중간 등락은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다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너무 항상 단기적인 거 본다. 네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계속 시간을 길게 봐야지 이제 성공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집도 내가 그래 좀 괜찮은 집 사서 오래 보유하든 아니면 요걸 가지고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좋은 걸로 바꾸든. 네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죠.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부동산 강의도 하고 저희 그 채널 이제 운영도 하고 하는데 저한테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임장. 도대체 부동산 임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매뉴얼이 있나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겨울자님의 책을 보니까 매뉴얼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반적으로 약간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주로 이렇게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특히 저는 이제 손품을 팔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그때 가면은 뭘 봐야 되나 약간 그거를 좀 이렇게 주목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주목했던 것들은 일단은 그 해당 아파트가 전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왜냐면 이제 부동산 매수자의 대부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여기 직주 근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지를 우선 살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고 이런 이제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생산 인구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학군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군지가 있을 때 실제 그 아파트에 살아야지 이제 배정할 수 있는 학교가 맞는지 그리고 거기서 직접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분위기 임장이라고 그 동네를 돌아보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뭐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실패 확률이 낮아지고 더 좋은 아파트들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지역을 좀 고려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는 워낙 뭐 데이터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뭐 클릭 한 번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로드뷰 같은 거 보면 주변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임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아. 굳이 갈 필요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임장을 되게 많이 가려고 하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내가 딱 보고 딱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느낌. 네네네. 네. 아 여기 정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네. 아 여기는 아까 말씀처럼 유모차 끌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아이 키우기 되게 좋겠구나. 네네네. 딱 그 느낌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아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임장은 저도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세 번째 투자가 이제 광명이었는데 이게 뭐 로드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직접 가봐야지 네. 거기 언덕이 얼마나 아, 심한지 이런 것들 좀 깊게 공감할 수가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가봐야지 이제 그 투자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도나 로드뷰로 봤을 때는 그 언덕의 정도가 느낌적으로 확실히 안 오잖아요. 네네네. 내가 가서 직접 걸어서 올라가 봐야지 맞습니다. 이게 숨이 차고 와 내가 여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까. 네네네. 결국 그런 것도 가격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임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뭐 그런 과정들, 뭐 임장도 열심히 하시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해서 첫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첫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정말 무섭잖아요. 두렵고 혹시 내가 이걸 잘못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아. 하셨는지 첫 투자를. 네. 네. 제가 이제 첫 투자를 한 건 경기도 평촌의 아파트였는데 아, 저는 일반적으로 사실 뭐 그런 두려움보다는 어떤 이제 사실에 항상 입각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유진 파마 교수라는 사람이 네. 이제 한 말 중에 이 모든 자산의 그 정보는 가격에 들어가 있다 맞아.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싼 것을 사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치관 철학을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비싼 것을 사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싼 아파트를 내가 가진 가용 자금으로 살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전국 그 203개의 시군구를 평당가로 쭉 나열해가지고 제가 이제 1억 원으로 매전 차이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네를 찾아려고 이제 노력했고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게 광명시랑 또 안양시 동안구 뭐 이런 데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양시 동안구를 좀 선택하게 됐고 또 안양시 동안구 안에서도 이제 평촌동이랑 비산동, 관양동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평당가가 가장 높은 데가 평촌동이었고 평촌동을 선정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평촌동에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추려가지고 거기서 평당가가 또 가장 높은 거, 인기 많은 거 이거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기 직전에 현재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를 좀 구분해 보려고 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그 평균 전세가율을 쭉 보면서 평균 이상일 때가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는 뜻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한다는 의미니까 네, 맞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저는 이제 평균 전세가율이 평균 이상일 때 이제 그때 아파트를 이제 선정하고 투자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때 투자금이 아까 1억이 네, 제가 총 모은 돈은 5천만 원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5천만 원으로 3번이란 그 더 싼 지역을 살 수 있었지만 저는 비싼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대출을 활용해 갖고 레버리지를 써서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해서 1억을 현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가장 더 좋고 비싼 동네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1억으로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1억을 투자하셨고 얼마나 올랐어요? 그 제가 5천만 원으로 어쨌든 실투자금을 투여했는데 그 당시에 현재로서는 지금 2억 정도 올라갔고 와. 약 400% 정도 이게 수익을 발생시켰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월급을 모아서 투자하고 거기서 이제 또 만든 시드머니로 또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세 채까지 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그거를 사두고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전세가도 많이 올라졌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는 전세금을 뭐 예전에 그 투자자분들은 다 부동산을 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세 채 이상으로 사면은 취득세가 더 중각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딱 멈추고 이제 저는 거기서 들러오는 전세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역전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가지고 이게 떨어져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와, 주식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말씀해 주셨어요. 평당가 순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걸 선별했다.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결국 그 가격에 수요와 입지에 대한 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는 내 돈을 더 주고라도 살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진짜 가격을 보시는 거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아파트를 샀을 때 다른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까 뭐 평촌동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평촌동 안에도 뭐 이렇게 수백 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평당가 제외하고 또 어떤 포인트를 또 주목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것도 통계 자료를 좀 활용했는데 실제 그 세대 수가 최소 4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이런 통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 수와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최소 4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고르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준공 연도가 이제 신축이거나 준신축일 때 가장 높았고 그리고 애매한 그런 구축보다는 차라리 아예 개발 호재를 누리는 아예 그 오래된 구축이 더 좋다는 이런 나중에 것들을 혹시나 재개발 될 네네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같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공감하는 게 세대 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처럼 아까 뭐 400세대 이상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좋고 그리고 저도 항상 이렇게 볼 때 덩그러니 아파트 하나만 있는 게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군집을 이루는 형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군집을 이루는 곳이 확실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아, 네네. 저도 볼 때 똑같이 뭐 가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를 딱 보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도 되게 우리 소치님들한테 꿀팁이 될 것 같아요.